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지독한 생활의 냄새 대신 엄마의 달큰한 감자조림 냄새가 나던 그 시절. 무뚝뚝한 남편의 잔소리 대신 빗속에서 수줍게 내밀던 구멍난 우산이 있던 그의 봄. 만약 신이 당신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잊고 있었던 진짜 보물을 다시 찾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39의 끝자락에서 만난 나 그리고 다시 만난 나의 엄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그 눈부신 재회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39의 가을은 유독 시렸다. 지혜는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짙게 깔린 어둠을 응시했다. 가방 안에는 오늘 낮 거래처 직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받아온 수치스러운 계약서 뭉치가 들어있었고 손등 위로는 차가운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결혼 10년 차. 사랑에서 시작한 삶이었으나 지금 남은 것은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건조하기 짝이 없는 남편과의 대화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침묵이 그녀를 반겼다.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지혜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녀의 인생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혼잣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운 밤이었다. 엄마가 있었다면 지혜야 힘들지? 밥은 먹었니? 라는 그 흔한 말. 한마디로 이 텅 빈 가슴을 채워주었을 텐데. 그녀는 엄마의 유품인 낡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은 채 지독한 피로 속으로 침잠하듯 잠이 들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건 눅눅한 비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기억의 뒤편 어딘가에 박제되어 있던 햇살 냄새였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눈이 멀 듯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혜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살폈다. 이게 뭐야? 천장에는 세련된 무드등 대신 빛바랜 종이 꽃무늬가 그려진 낡은 벽지가 붙어 있었다. 시선을 돌리니 고등학생 때 썼던 흠집. 난 책상과 이제는 단종되어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카세트 오디오가 보였다. 지혜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39의 초췌한 여자가 없었다. 터질 듯 싱그러운 볼살과 맑은 눈동자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찰랑거리는 단발머리. 그것은 분명 1999년에 20살 김지혜였다. 말도 안 돼. 꿈이야. 이건 분명히 꿈이야. 자신의 뺨을 세게 꼬집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얼얼한 통증이 몰려왔다. 꿈이 아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의 감촉이 방안을 감도는 공기의 온도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때였다. 방문 너머로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탁. 일정한 리듬으로 도마를 울리는 그 소리. 지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문을 열면 정말 그 사람이 있을까? 5년을 매일같이 꿈속에서만 보던 그 뒷모습이 거실로 나선 지혜의 시야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들어왔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약간은 굽은 등을 한 채 물을 썰고 있는 여자. 엄마 정이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툭 뱉었다. 어이구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2교시 수업 있다고 깨우지 말라더니 웬일로 일찍 일어났어?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맨발로 달려가 엄마의 등을 꽉 껴안았다. 엄마의 몸에서는 들기름 냄새와 분내,
그리고 아주 미세한 땀 냄새가 섞인 엄마만의 향기가 났다. 따뜻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영안실의 그 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시리도록 따스한 생기의 온도였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야, 김지혜. 너 술 덜 깼어? 어제 과 모임인가 뭔가 간다더니 사고 쳤냐? 정희는 타박을 주면서도 지혜의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젖은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고는 지혜의 얼굴을 살폈다. 어머, 너 울어? 왜 그래? 어디 아파? 누가 너 괴롭혔어?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지혜의 뺨에 닿았다. 39의 지혜가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딱딱하게 굳혔던 마음이 그 손길 한 번에 봄눈 녹듯 무너져 내렸다. 지혜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이 기집애가 진짜 왜 이래? 엄마 여기 있잖아. 자다 깨서 무슨 소리야? 얼른 가서 세수하고 와. 내가 좋아하는 감자조림 해놨으니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짭조름하게 졸여진 감자조림, 그리고 노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지혜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혀끝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경이로움이 온몸으로 퍼졌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온 여행이 아니었다. 신이 그녀에게 준, 혹은 그녀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다. 지혜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엄마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인생을 갉아먹었던 그 무수한 후회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겠다고. 지혜는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단순히 포근하다는 형용사로는 부족했다. 앞치마 너머로 느껴지는 엄마의 체온은 36.5도의 명확한 생존 신호였고, 물을 썰 때마다 미세하게 들썩이는 어깨. 근육의 움직임은 지혜가 지난 5년간 그토록 갈구했던 살아있음 그 자체였다. 엄마 몸에서 냄새나. 냄새라니? 아침부터 요리하느라 기름 냄새 배어서 그래. 저리 가서 앉아, 옷 버려.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엄마 냄새. 지혜는 엄마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분꽃 향기 섞인 로션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 그리고 늘 주방을 지키던 사람 특유의 밴 간장 냄새가 뒤섞인 향. 39의 지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병실의 소독약 냄새에 가려져 있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친 숨을 내뱉던 마지막 모습이 아닌, 이렇게 생생한 활기를 띤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지독하게 현실적이라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엄마는 투덜거리면서도 지혜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털어주었다. 기집애 대학생 되더니 아주 여우가 다 됐네. 어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땐 언제고 아침부터 깨우지 말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니만.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냐? 정희는 손을 멈추고 지혜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물기가 묻은 엄마의 손바닥이 이마에 닿자 지혜는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1999년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실감했다. 엄마의 손바닥은 고단한 살림에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까슬까슬한 감촉이 지혜의 가슴을 가장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지혜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앞에 놓인 감자조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냄비 안에서 굴러다니는 감자들은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서둘러 썰어 넣은 듯 삐뚤빼뚤한 모양새. 그것은 39의 지혜가 편의점 도시락이나 세련된 레스토랑의 정갈한 음식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던 사랑의 흔적이었다. 얼른 먹어. 식으면 맛없다. 너 오늘 교수님이 출석 깐깐하게 부른다며?
엄마가 밥 공기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지혜는 숟가락을 들어 감자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김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게 익은 감자 속까지 짭조름한 양념이 깊게 배어 있었다.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 그 익숙한 맛에 지혜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딸을 보며 정희는 기가 찬다는 듯 혀를 찼다. 아이고 우리 집 골칫덩이. 누가 보면 며칠 굶긴 줄 알겠다. 천천히 먹어 목 메일라. 정희는 무심하게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지혜 앞에 놓아주었다. 지혜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다. 이 한 끼의 밥상이, 이 평범한 잔소리가 자신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엄마는 죽어도 모를 것이다.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 엄마가 보냈을 수많은 새벽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주겠노라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세상은 온통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원색이었다. 39의 지혜가 기억하는 세상은 늘 미세먼지가 낀 듯 뿌연 회색조였는데 1999년의 봄은 공기마저 달큰한 사탕을 머금은 듯 청량했다. 짙은 초록색 대문,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노란 개나리, 그리고 집집마다 골목에 내놓은 파란색 음식물 쓰레기통까지도 생경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지혜는 가방끈을 꼭 쥔 채 골목을 걸었다. 어깨에 닿는 가방의 무게가 가벼웠다. 39의 그녀가 매일 메고 다니던 노트북, 그리고 삶의 책임감이 가득 담긴 무거운 가죽 가방 대신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가벼운 천가방 하나가 달랑거리고 있었다. 와, 진짜 다 그대로네. 골목 어귀에 있는 현대 슈퍼 평상에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계셨고 전신주에는 누군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는 투박한 손글씨 전단이 붙어 있었다. 지혜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 근처 레코드점에서는 당시 최고의 인기였던 조성모의 투 헤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애절한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혜의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버스가 도착했다. 육중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선 초록색 버스 안은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지혜는 사람들 틈에 끼어 창가 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오래된 필름 영화를 돌려보는 듯 했다. 스타벅스 대신 동네 다방이, 화려한 복합 쇼핑몰 대신 비디오 대여점과 만화방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비로소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붉은 벽돌 건물이 늘어선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다. 힙합 바지를 질질 끌고 다니는 남학생들과 핀탁, 바지에 앞머리를 잔뜩 세운 여학생들의 모습이 39의 지혜 눈에는 한없이 촌스러우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예뻐 보였다. 오늘이었나? 그 인간이랑 처음 마주친 날이? 지혜의 기억 속 남편 진우는 늘 소파와 한몸이 되어 리모컨만 돌리던 무뚝뚝한 남자였다. 밥 주어 씻을게 자자 세 마디면 하루 대화가 끝났던 사람. 하지만 20살의 진우는 지혜에게 있어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던 첫사랑이자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기도 했다. 인문대 건물 계단을 오르던 지혜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웃음소리에 멈춰 섰다. 야, 최진우. 너 이번 학기 과대표 진짜 안 할 거야? 너 없으면 우리 과 망한다니까. 그 이름이었다. 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개를 들자 복도 끝 게시판 앞에 모여있는 남학생 무리가 보였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9의 진우는 배가 조금 나오고 머리숱이 부쩍 줄어든 늘 피곤에 절어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혜의 눈앞에 있는 진우는 달랐다. 빳빳하게 풀기가 먹은 체크무늬 남방에 조금은 큰 듯한 청바지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햇살을 받은 그의 짧은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빛났고 웃을 때마다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눈매는 여전히 선량했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다. 김지혜, 너 왜 거기 멍하니 서 있어? 아침부터 넋 나간 얼굴이네. 진우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지혜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에게선 담배 냄새와 스킨 냄새가 섞인 21살 진우만의 채취가 났다. 지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미래의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엄마의 임종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왔던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자꾸만 코끝이 찡해졌다. 야, 왜 그래? 진짜 어디 아파? 진우가 걱정스러운 듯 지혜의 이마로 손을 뻗었다. 지혜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쳐냈다. 치워. 내 몸에 손대지 마.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진우는 당황한 듯 손을 허공에 둔 채 눈을 껌벅였다. 야, 나 오늘 세수 잘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까칠해? 진우는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우다워서 지혜는 참아왔던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다. 촌스럽기 짝이 없는 머리 스타일과 어색한 농담.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티 없이 맑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진우는 지혜를 아프게 했던 그 차가운 가장이 아니라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다정한 친구이자 동기였다. 지혜는 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최진우,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지,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넌 하나도 모르지. 진우는 지혜의 복잡한 눈빛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방에서 주스 한 병을 꺼내 내밀었다. 자, 이거 마셔. 어제 술 마셨다며? 얼굴이 퀭하다.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 차가운 오렌지 주스병이 손바닥에 닿았다. 병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지혜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혜는 주스병을 꼭 쥐었다. 이 남자를 다시 사랑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 아니, 사실은 이 남자의 젊은 시절을 다시 보게 된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지혜는 주스병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근데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마. 뭐? 야, 김지혜. 너 진짜 오늘 이상하다. 야. 뒤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외침을 뒤로하고 지혜는 복도를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999년의 캠퍼스는 그녀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했고 다시 만난 진우는 그녀가 잊고 살았던 사랑의 시작을 아프게 일깨우고 있었다. 지혜는 빈 강의실 창가에 앉아 숨을 골랐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비처럼 내리고 있었다. 이제야 실감이 났다. 이곳은 그녀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자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시간이었다.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번엔 달라야 해. 절대로 그때처럼 흘러가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 오렌지 주스 병은 여전히 기분 좋은 냉기를 내뿜으며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의 공기는 평일보다 한 겹 더 두껍고 부드러웠다. 39의 지혜에게 주말이란 밀린 빨래를 해치우고 일주일간 쌓인 피로를 잠으로 보충하며 남편과 서먹한 거실을 공유해야 하는 고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1999년의 토요일 아침은 달랐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먼지 한 톨까지 투명하게 비쳤고 부엌에서는 도마 소리 대신 나물 무치는 고소한 향기가 집안 전체를 안개처럼 감싸고 있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엄마 정희를 가만히 훔쳐보았다. 엄마는 낡은 가계부를 무릎에 올려두고 모나미 볼펜을 돌리며 무언가 골똘히 계산 중이었다. 돋보기를 쓰지 않은 엄마의 맑은 눈, 염색하지 않아도 까맣고 풍성한 머릿결. 지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가슴이 아릿했다. 엄마, 오늘 시장 가? 지혜의 물음에 정희가 가계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답했다. 응, 고등어가 싸다더라. 너 좋아하는 조림이나 좀 해줄까 해서. 왜, 너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게? 돈 필요해? 엄마에게 지혜는 늘 돈이 필요할 때만 알랑거리는 철부지 딸이었다.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리고는 엄마의 팔짱을 꽉 끼었다. 아니, 나 오늘 엄마랑 데이트할 건데 시장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자. 정희의 볼펜 끝이 멈췄다. 그녀는 마치 해괴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 지혜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얘가 진짜 요즘 왜 이럴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너 저번에 엄마랑 시장 가는 거 창피하다고 저만치 떨어져 걷던 기집애 아니야? 아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가자, 엄마. 내가 오늘 맛있는 것도 사줄게. 지혜는 억지로 엄마를 일으켜 세웠다. 정희는 못 이기는 척 안방으로 들어가 제일 아껴두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레 크림을 바르고 입술에는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칠하는 엄마의 뒷모습. 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엄마도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예쁜 옷을 입고 나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39의 지혜가 자신의 주름을 걱정하며 거울을 볼 때 정혜 역시 같은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을 텐데 왜 그때는 그 평범한 진리를 몰랐을까?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비린내 섞인 수산물 코너의 냄새와 고소한 튀김 냄새가 뒤섞여 활기를 뿜어냈다. 정희는 고등어 한 마리 값을 깎기 위해 상인과 치열한 실랑이를 벌였다. 아유, 사장님. 단골인데 좀 더 줘요. 우리 딸이 이거 좋아해서 그래. 지혜는 예전 같았으면 엄마 그냥 줘. 창피하게 왜 그래? 라며 짜증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500원을 깎기 위해 애쓰는 엄마의 그 비루하고도 거룩한 수고가 지혜의 목을 매게 했다. 지혜는 슬그머니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다. 물기가 묻어 축축하고 찬 손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지혜는 엄마를 이끌고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사진관 앞으로 갔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둘이서. 무슨 사진이야, 돈 아깝게. 됐어, 집에 가자. 아니, 나 엄마랑 찍은 사진이 너무 없단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 응? 한 번만. 지혜의 간절한 눈빛에 정희는 결국 항복했다. 조그만 사진관 안 쿰쿰한 약품 냄새가 났다. 사진사가 자 웃으세요. 라고 외치는 순간 지혜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셔터가 터지는 찰나 지혜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시간아, 제발 여기서 조금만 천천히 흘러줘. 집으로 돌아와 툇마루에 나란히 앉은 모녀. 정희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지혜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콩나물 대가리를 뗐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지혜의 질문에 정희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꿈이었지.
에이, 거짓말.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 있었을 거 아냐.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 쓰는 거. 선생님이 나보고 글재주 있다고 그랬거든. 밤마다 일기장에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랬지. 근데 뭐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 불쏘시개로 썼다만.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의 자신이 작가가 되고 싶어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어쩌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의 조각들이 대물림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자신의 꿈을 태워 지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이다. 엄마, 지금이라도 써봐. 내가 공책 사줄게. 이 나이에 무슨. 됐다. 너 시집가서 잘 살고 내 아빠 건강하면 그게 내 소설이고 내 인생이지. 정희는 다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지혜는 엄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39의 지혜가 느꼈던 삶의 무게는 엄마가 짊어지고 온 세월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녁 노을이 툇마루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콩나물을 다 다듬은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혜야, 저녁에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진하게 끓여줄게. 스팸도 넣어서. 지혜는 대답 대신 엄마를 뒤에서 꽉 안았다. 엄마의 몸에서 나는 그 짭조름한 삶의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보다 좋았다. 1999년의 토요일 저녁, 지혜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거대한 바다의 깊이를 가늠해 보고 있었다. 1999년 5월의 캠퍼스는 지독하리만큼 향기로웠다. 학교 뒷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는 아카시아 꽃의 달큰한 향기가 실려 있었고,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기는 정문 앞까지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39의 지혜에게 축제란 그저 소음이 심한 귀찮은 행사였을 뿐이지만 20살의 몸으로 맞이한 축제는 심장 박동수부터 달랐다. 과주점 준비가 한창인 운동장 한편에서 지혜는 팔을 다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 이런 거 못해. 라며 뒤로 뺐겠지만 이제는 능숙한 솜씨로 칼을 놀렸다. 옆에서 서툴게 양파를 까던 동기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혜를 바라봤다. 야, 김지혜. 너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칼질을 잘했어? 너 무슨 종갓집 맏며느리 같다.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10년간 남편과 아이를 위해 매일같이 도마 앞에 섰던 시간들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할 줄이야. 그때 멀리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함께 과대표 진우가 축구공을 튕기며 다가왔다.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목에 걸친 수건,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반소매 티셔츠. 그 무구하고 건강한 젊음이 지혜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와, 김지혜. 너 진짜 대박이다. 야, 팥썰기 달인으로 TV 나가도 되겠는데? 진우가 지혜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우에게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뛰어논 사람 특유의 열기와 쌉싸름한 땀 냄새가 났다. 지혜는 애써 시선을 파동에 고정하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저리 가. 먼지 날려. 에이, 까칠하긴. 야, 너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둬라. 우리 주점 오픈하면 내가 너한테 제일 맛있는 안주 공짜로 줄게. 너 오징어 순대 좋아하잖아. 순간 지혜의 칼끝이 멈췄다. 지혜는 오징어 순대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9의 지혜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20살의 지혜가 진우와 처음 술을 마시던 날 안주 메뉴판을 보며 와, 오징어 순대 맛있겠다. 라고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를. 진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혹은 20년 전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소한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지나치게 맑았다. 미래의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집안일에 무관심해지며 건조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는 아직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맛있는 안주 하나를 사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청년만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캠퍼스는 수많은 전등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주막 여기저기서 젓가락으로 탁자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지혜는 과 점퍼를 어깨에 걸친 채 진우가 차려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정말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오징어 순대 한 접시를 내밀며 해벌쭉 웃었다. 먹어봐. 이거 엽과 주점이랑 거래해서 가져온 거야. 귀한 거다. 지혜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쫄깃한 식감 너머로 진우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아 목이 메었다. 최진우. 왜? 맛없냐? 아니, 맛있어. 근데 너 나중에 변하지 마라. 뭐? 내가 뭘 변해? 나 최진우야. 한번 정한 건 끝까지 가는 거 알잖아. 진우는 자신 있게 가슴을 쾅쾅 쳤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하고도 다정해서 지혜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음 끝에는 서늘한 슬픔이 따라붙었다. 너도 그렇게 말했었지.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하겠다고. 근데 왜 우리는 서로를 견디지 못하는 사이가 됐을까? 그때였다. 경영학과 킹카로 불리던 선배 민석이 지혜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세련된 셔츠 차림에 깔끔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그는 20살 지혜의 동경 대상이었다. 지혜야,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저쪽 무대 뒤에서 불꽃놀이 시작한다는데 같이 보러 안 갈래?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민석과 지혜를 번갈아 보더니 젓가락을 탁자에 탁 내려놓았다. 야, 김지혜 안 가. 얘 나랑 안주 먹기로 했어. 진우야, 선택은 지혜가 하는 거지. 지혜야, 갈 거지. 민석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예전의 지혜라면 설레는 마음으로 민석의 손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39의 지혜는 알고 있었다. 겉모습만 화려했던 민석이 나중에 어떤 소문으로 캠퍼스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었는지를. 반면 투박하고 세련미 없던 진우가 비오는 날, 지혜의 가방이 젖을까봐 자신의 옷으로 감싸주던 그 진득한 진심을 말이다. 지혜는 민석의 손 대신 옆에서 씩씩거리며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진우의 투박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선배, 죄송해요. 저 얘랑 할 말이 좀 남아서요. 민석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 물러갔다. 정적이 흐르는 테이블 위로 아카시아 향기가 더 짙게 스며들었다. 진우는 귀 끝까지 빨개진 채 지혜의 손을 빤히 바라보았다. 야, 너 손. 뜨겁다. 바보야. 이건 내 손이 뜨거운 거야. 지혜는 슬그머니 손을 뗐다. 진우는 아쉬운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축제 기념품으로 파는 조잡한 야광 팔찌였다. 자, 이거. 아까 너 주려고 산 건데. 민석 선배 같은 거 말고 나랑 불꽃놀이 보자. 여기서도 잘 보여. 밤하늘로 커다란 불꽃이 터져 올랐다. 펑 소리와 함께 금가루 같은 빛들이 쏟아져 내렸고 그 빛 아래서 지혜는 진우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미래를 바꾸고 싶어 돌아왔지만 지혜는 깨닫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바꾸고 싶은 것은 과거가 아니라 이 남자를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우의 야광 팔찌가 초록색 빛을 내뿜으며 지혜의 손목에서 반짝였다. 1999년의 축제밤, 지혜는 자신이 미워했던 남편의 가장 아름다웠던 계절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축제가 남긴 열기가 채가 식기도 전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5월의 햇살은 자취를 감추고 캠퍼스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한 잿빛으로 물들었다. 지혜는 강의실 창가에 앉아 창틀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나둘씩 떨어지던 비는 어느새 굵은 장대비가 되어 교정을 적시고 있었다. 39의 지혜에게 비 오는 날은 빨래 걱정과 무거운 장바구니를 의미했다. 하지만 20살에 비 오는 날은 왠지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설렘의 전조였다. 지혜는 가방에서 진우가 주었던 야광 팔찌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어젯밤의 빛은 사라졌지만 그 조잡한 플라스틱 조각이 주는 온기는 여전히 손가락 끝에 남아있었다. 야, 김지혜. 너 우산 없지? 강의실 뒷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역시나 진우였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은 채 한 손에는 구멍난 비닐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너는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다니니? 꼴이 그게 뭐야? 지혜는 짐짓 쌀쌀맞게 대하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진우는 헤헤 웃으며 손수건을 받아 대충 얼굴을 훔쳐냈다. 너 줄 우산 구하느라 늦었어. 학생회관까지 뛰어갔는데 다 동나서 겨우 하나 빌려온 거야. 자, 이거 쓰고 가. 진우가 내민 우산은 살대 하나가 꺾인 볼품없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늘 이랬다. 자기가 젖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비 한 방울 맞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일처럼 여겼던 사람. 미래의 진우가 무심하게 비 오는데 알아서 택시 타고 와라고 말하던 냉정한 중년이 되기 전 그는 이렇게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내 앞을 지키던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우산을 쓰고 캠퍼스 언덕길을 내려왔다. 좁은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의 어깨가 자꾸만 부딪혔다. 진우는 우산을 지혜 쪽으로 한껏 기울였고 덕분에 그의 왼쪽 어깨는 금세 진한 남색으로 젖어 들어갔다. 최진우, 너 어깨 다 젖어. 이쪽으로 좀 와. 됐어. 나 몸 열 많아서 금방 말라. 너 감기 걸리면 내내 엄마한테 나 죽는다. 엄마 이야기에 지혜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했다. 진우는 미래에도 장모님인 정희를 참 좋아했었다. 엄마가 아플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도 사실은 진우였다. 지혜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걸음을 멈췄다. 진우야. 응? 왜 그래? 너는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진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산을 고쳐 잡으며 머뭇거렸다. 빗소리가 우산 위를 타닥타닥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나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고생 안 시키고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한 놈이 되고 싶지. 너처럼 잘난 애 옆에 있어도 안 부끄러운 그런 사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만큼이나 투명하고 단단했다. 지혜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바보야, 넌 정말 그런 사람이 됐었어. 근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지 못하고 비바람이 되었을까? 진우야,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보는 게 지겨워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미안하다고 고생시켰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혜의 뜬금없는 고백에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우산 손잡이를 꽉 쥐더니
처음으로 장난기 어린 얼굴을 지우고 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지혜, 너 오늘 진짜 이상해. 꼭 멀리 떠날 사람처럼 말하네. 내가 널 왜 지겨워해? 나는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내 우산 들고 서 있을 거야. 진짜야. 진우의 투박한 손이 지혜의 젖은 앞머리를 살며시 넘겨주었다. 그의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빗물보다 차가운 지혜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다. 지혜는 저도 모르게 진우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미래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믿어봐도 될까? 하지만 지혜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래의 편린들이 떠올랐다. 텅 빈 식탁, 차가운 말다툼,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진우의 뒷모습. 지혜는 슬며시 진우를 밀어냈다. 가자. 늦겠다. 야, 김지혜. 너 방금은 막 애틋하더니 또 왜 그래? 너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진우의 억울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퍼져나갔다. 지혜는 앞서 걸으며 쏟아지는 비를 맞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99년의 비는 39의 비보다 훨씬 더 짜고 아프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카시아 꽃잎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아직 채 전하지 못한 말들이 빗속에 갇힌 채 지혜의 두 번째 20살은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의 오후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했다. 진우와 빗속에서 헤어지고 돌아온 집안에는 옅은 멸치 육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엄마는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마시를 나갔는지 집안이 비어 있었다. 지혜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열려있는 장롱. 문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다. 39의 지혜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겐 엄마의 모든 것이 간절한 단서였다. 지혜는 조심스레 그 함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겉면의 칠이 다 벗겨진 나무함 안에는 바랜 사진 몇 장과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그곳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78년 5월. 오늘은 공장 월급날이다. 동생들 학비 보내고 남은 돈으로 빨간색 표지의 노트를 하나 샀다. 내 이름 정이라고 크게 써본다. 엄마가 아닌 누구의 누나가 아닌 정이로서의 첫 기록이다. 지혜의 손끝이 떨렸다. 엄마에게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계절이 있었다.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쓴 글씨체는 39의 지혜가 알던 엄마의 투박한 손글씨보다 훨씬 정갈하고 예뻤다. 쪽마다 적힌 시 구절과 짤막한 일기들은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글 쓰는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80년 가을. 지혜 아빠를 만났다. 투박한 손을 가졌지만 눈매가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못다한 공부도 글쓰기도 응원해 줄 것 같다. 하지만 내일은 또 잔업이 있다. 펜을 드는 시간보다 미싱 바늘을 보는 시간이 더 길다. 지혜는 페이지를 더 넘겼다. 일기는 지혜가 태어난 시점에서 멈춰 있었다. 1987년 2월. 우리 지혜가 유치원에 갔다. 이제 내 일기장은 지혜의 알림장이 되었다. 내가 쓰고 싶은 소설보다 지혜가 읽을 동화책이 더 중요하다. 정이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못다 핀 꽃은 지혜의 웃음으로 피어날 테니까. 지혜는 결국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엄마는 슬퍼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에 맺힌 쓸쓸함을 39의 지혜는 이제야 읽어낼 수 있었다. 엄마의 인생은 지혜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거름이 되어 썩어가는 과정이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39의 지혜는 늘 자기 삶이 제일 고달프다고 투정 부렸다. 남편과의 불화, 육아의 피로, 작가가 되지 못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작 옆에서 소리 없이 지고 있던 엄마의 계절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조차 지혜는 엄마가 남긴 꿈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급히 눈물을 닦고 수첩을 함에 넣었다. 지혜야, 나왔어? 비 맞고 다니더니 감기 걸린 거 아냐? 정희가 검정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들어왔다.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과일을 사온 모양이었다. 지혜는 거실로 달려나가 엄마를 꽉 안았다. 아이고, 이 기집애가 또 왜 이래? 너 진짜 어디 이상한 거 아냐? 엄마는 행복해? 나 키우느라 엄마 꿈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 후회 안 해? 정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지혜의 등을 툭툭 쳤다. 꿈은 무슨? 자식 잘 키우는 게 꿈이지. 후회는 무슨 놈의 후회야. 너 대학 보내고 이렇게 예쁘게 컸는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지. 엄마의 목소리는 담백했다. 하지만 지혜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담백함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냈을지. 지혜는 엄마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엄마, 내가 엄마 소설 다 써줄게. 엄마가 못다한 이야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완성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프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 어이구, 우리 딸이 작가 되려나 보네. 말은 잘해요. 됐다, 가서 손이나 씻어. 엄마가 수박 썰어줄게. 정희는 쑥스러운 듯 주방으로 향했다. 도마 위에서 수박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주방 창가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1999년의 노을은 39의 그것보다 훨씬 붉고 진했다. 지혜는 안방에 놓인 엄마의 낡은 수첩을 다시 생각했다. 그 수첩의 빈 페이지는 이제 지혜가 채워야 할 몫이었다. 남편 진우와의 관계도 자신의 미래도 중요했지만 지금 지혜에게 가장 시급한 숙제는 엄마의 잃어버린 정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지혜는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책상 앞에 앉았다. 39의 노련함과 20살의 열정이 섞인 펜촉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혜가 쓰는 첫 번째 소설이자 엄마에게 바치는 가장 긴 연애 편지였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캠퍼스는 이제 초록색 그늘로 빽빽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 서 있는 것처럼 타들어갔다. 가방 안에는 엄마의 일기장을 본떠 쓰기 시작한 소설 원고가 들어있었고 머릿속에는 진우와의 이별을 고하는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지혜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질 것이고 결혼할 것이며 결국엔 서로를 증오하며 39의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혜는 그 비극의 굴레를 끊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올 거대한 불행을 막기 위해선 지금 이 눈부신 행복의 싹을 잘라내야만 했다. 김지혜,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매점에서 갓 사온 바나나 우유 2개를 든 진우가 달려왔다. 뛰어왔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진우는 우유 하나를 지혜의 손에 쥐어주며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너 요즘 왜 자꾸 나 피해? 전화도 안 받고 과방에도 안 오고.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진우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고 그 안에는 지혜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선량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지혜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려 했다. 지혜는 우유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최진우,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진우의 웃음기가 서서히 거쳤다. 그는 들고 있던 우유팩을 만지작거리며 되물었다. 그만 보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너 촌스럽고 앞뒤 안 가리고 덤비는 것도 싫어.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너한테 걸어야 해? 지혜의 말은 화살이 되어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39의 지혜가 남편 진우에게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지금 21살의 진우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진우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미래가 보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 내가 너 힘들게 할 것 같아? 지혜야, 나 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게. 내가 진짜 잘할게. 아니, 넌 못해. 넌 변할 거야. 일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다 보면 나중엔 내 이름조차 부르기 귀찮아할 거야. 비 오는 날 나 혼자 택시 타게 내버려 둘 거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도.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진우는 지혜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다. 장례식이라니. 지혜야,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너를 혼자 둬? 나는 죽어도 너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밀어내도 나는 내 그림자라도 붙잡고 있을 거라고. 진우의 외침이 텅 빈 노천극장에 울려 퍼졌다. 지혜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웠다. 그게 집착이야, 바보야. 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중엔 나를 숨막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나가줘. 나 이번 생은 좀 다르게 살고 싶어. 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진우가 자신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통증이 밀려왔다. 이것은 진우를 향한 이별 선언이자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도려내는 잔인한 수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엄마 정희가 놀라 방으로 들어와 지혜의 등을 쓸어내렸다. 지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너무 아파. 사랑하는 게 이렇게 아픈 건 줄 몰랐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많이 미워했나 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 받나 봐. 지혜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정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져주었다. 엄마의 손길은 비 오는 날의 흙내음처럼 차분하고 따뜻했다. 그날 밤 지혜는 엄마의 일기장 옆에 자신이 쓴 원고를 나란히 놓아두었다. 소설의 제목은 다시 쓰는 봄의 기록이었다. 지혜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사랑은 기억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조차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도망치려 했던 그 그늘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던 가장 큰 나무였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진우의 집 쪽 하늘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명멸하고 있었다. 지혜는 눈을 감으며 빌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꿈이라면 부디 진우의 기억 속에는 오늘의 모진 말 대신 축제밤의 야광,
팔찌 같은 빛나는 순간만 남게 해달라고. 하지만 지혜의 책상 위에는 진우가 주고 간 반쯤 마신 바나나 우유가 여전히 남아 기분 나쁜 달콤함을 풍기고 있었다. 끊어내려 할수록 더 깊게 얽히는 인연의 실타래가 지혜의 20살을 칭칭 감고 있었다. 여름밤의 공기는 무거웠고 지혜는 잠결에 엄마의 낮은 콧노래 소리를 들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음, 창밖을 지나가는 취객의 웃음소리, 그리고 머리맡에서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의 규칙적인 회전음. 20살의 모든 감각이 지혜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지혜는 감은 눈꺼풀 위로 뜨거운 눈물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가기 싫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엄마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지혜는 필사적으로 잠의 가장자리를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의식은 야속하게도 자꾸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변의 소음들이 서서히 변해갔다. 엄마의 콧노래는 디지털 시계의 차가운 알람 소리로, 낡은 선풍기 소리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흐르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로 바뀌었다. 번쩍 눈을 떴을 때 천장에는 낯익은 세련된 무드등이 달려 있었다. 39의 아파트였다. 꿈이었나? 지혜는 허탈하게 일어나 앉았다.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가슴 한구석은 무언가로 뻥 뚫린 듯 시렸다. 20살의 그 뜨거웠던 햇살과 진우의 거친 손등, 그리고 엄마의 짭조름한 감자조림 냄새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다시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삶에 지친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화장대 구석, 먼지가 쌓여 있어야 할 그곳에 낡은 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1999년에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엄마의 그 비밀 함이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일기장과 함께 지혜가 20살의 밤에 썼던 원고 뭉치가 노란색 고무줄에 묶인 채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시간의 틈새를 넘어온 지혜의 기록이자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원고의 첫 페이지에는 지혜의 글씨가 아닌 엄마 정희의 정갈한 글씨로 짧은 쪽지가 덧붙여져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작가 딸 지혜에게. 낡은 상자 속에서 내 글을 발견했을 때 엄마는 참 행복했단다. 내가 내 꿈을 대신 써준다는 말 엄마는 이미 다 받았어. 그러니 지혜야, 너무 과거에 묶여 울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내가 쓰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소설이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눈부시게 살아내렴. 사랑한다. 지혜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살의 그 기묘했던 며칠이 딸의 간절한 외침이었음을 지혜는 비로소 깨달았다.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남겨진 사람들의 진심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편 진우가 들어왔다. 어제의 차가웠던 남편과는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다.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지혜의 눈치를 살폈다. 지혜야, 일어났어? 당신 어제 자면서 계속 내 이름 부르고 울길래 많이 힘들었나 싶어서. 진우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비 오길래. 당신 비 오는 날은 뜨끈한 거 좋아하잖아. 내가 좀 서툴게 끓였는데 맛이라도 좀 봐. 지혜는 진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21살 빗속에서 구멍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세월이 흘러 배가 나오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그가 지혜를 위해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그 진심만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저 지혜가 삶의 고단함에 눈이 멀어 그 진심을 당연한 것 혹은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렸을 뿐이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허리를 꽉 껴안았다. 최진우. 왜 그래 갑자기? 바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혼자 두지 않고 지금까지 옆에 있어줘서. 진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지혜를 큰 팔로 감싸 안았다. 그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심장 소리는 20년 전 그 빗속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지혜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비온 뒤에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회색조가 아니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도 1999년의 그 봄날처럼 선명하고 원색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지혜는 책상 앞에 앉아 새 원고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제목 당신과 함께 걷는 두 번째 봄. 우리는 모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길 위에 떨어진 소중한 조각들을 다시 줍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 가장 촌스럽고도 가장 찬란한 나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지혜의 펜촉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1999년도, 2026년도 아닌 오직 지혜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